안녕하세요. 별라디오와 서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유튜브에서 사연을 듣는 70대 애청자입니다. 여러 사연을 들으며 기가 막힌 이야기들도 접하고 때로는 이 늙은이가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저도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처음에는 좀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여러분에게 인생의 귀감이 될 만한 내용이 많을 것 같아 적어보겠습니다. 제 아내의 이름은 최덕희입니다. 조금 촌스럽게 들리나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아내를 부를 때 덕희야 라고 다정하게 부릅니다. 연애 때부터 늘 그렇게 불러왔거든요. 머리가 반쯤 벗겨질 만큼 나이를 먹었어도 제 아내를 영원히 덕희라고 부를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남산동이라고 그 당시 제법 번화했던 동네에서 살았는데요. 그곳에는 인쇄소와 헌책방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도루묵에 막걸리 한 잔 마시러 오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기도 했고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저는 친구들과 남문시장을 돌아다니며 한 잔에 10원 하는 막걸리를 마시곤 했습니다. 그때 거기서 덕희를 처음 만났어요. 어깨까지 오는 단발머리에 발그레한 볼을 가진 덕희는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도루묵 한 마리를 잡고 있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덕희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당시 저는 음악을 사랑하고 열정이 넘치는 젊은이였습니다. 이상형을 운명처럼 만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용기를 내서 덕희가 있는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름이 뭐고? 네 이름이 뭐냐고, 니도 이름이 있을 거 아이가? 당황한 덕희의 볼이 더욱 발그레해지더라고요. 오히려 덕희와 함께 있던 일행들이 제 당돌한 행동에 발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말했죠. 네 마음에 든다. 이름 좀 가르쳐도 덕희는 동그랗고 새까만 눈을 굴리며 말하더군요. 최덕혜. 최덕혜. 이름 이쁘네. 덕희야, 네 나랑 동성로 안 갈래? 내가 잘 아는 근사한 음악 다방 있거든. 나랑 위스키티 한 잔 놓고 하루 종일 음악 듣지 않을래? 그렇게 남자답게 말을 했더니 덕희도 제가 싫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게 덕희와 첫 데이트였어요. 그런데 우스웠던 건 덕희는 이미 경북대학교 2학년 학생이었고 저는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까까머리 재수생이었다는 거죠. 연상녀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용감하게 대시를 한 것이었어요. 나중에 덕희한테 들은 얘기지만 당시 덕희는 테이블 너머에서 들려온 말소리를 듣고 제가 자신보다 어린 줄 알고 있었다네요. 저와 몇 번 눈이 마주쳤을 때마다 벌떡 일어나 데이트 신청을 하는 제가 덕희에게는 너무 귀엽게 보였다고 하네요. 어쨌든 그렇게 만난 우리 두 사람은 2번, 3번 만나면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극장에서 영화도 보고 중식당에서 맛있는 것도 먹었죠. 당시에는 오래된 음악 감상실도 있었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클래식이나 팝음악을 듣기도 했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것도 비슷했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했습니다. 저보다 똑똑했던 그녀는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요.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 없는 저에게 살아갈 방향을 제시해 준 현명한 여자였죠. 저는 그런 덕희가 참 좋았습니다. 머리도 좋고 얼굴도 예뻤죠. 저는 덕희와 오래도록 만나고 싶었지만 군대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영장이 나왔는데
덕희가 눈에 밟혀 도무지 군대에 갈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군대에 가면 덕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을 것 같은 불안감 때문이었죠. 덕희야, 네 약속할 수 있지? 네 꼭 나만 기다릴 거지? 아니, 30개월 넘는 세월을 어떻게 너만 기다리니? 뭐 그람은 나 군대가 있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겠다는 거가 눈을 휘둥그레 뜬 책에 덕희가 해맑게 웃더라고요. 아니, 남자는 안 만날 거고 졸업시험 잘 보고 취직도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군대나 잘 다녀와. 이거사 으이그 아이씨 억수로 놀랬다. 아이가 저는 덕희에게 단단히 약속을 받고서야 이병열차를 탈 수 있었죠. 제가 군 생활 동안 덕희는 한결같이 절 기다려주었고 편지도 자주 보내고 면회도 자주 왔습니다. 길고 고된 군 생활을 잘 버틸 수 있었던 건 바로 덕희 때문이었죠. 저는 무사히 군 생활을 마칠 수 있었고 다시 덕희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대를 한 저는 대학 가는 걸 포기하고 곧바로 취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음악 다방 하나 차리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꿈은 접어두고 인쇄소에 취직했어요. 왜냐고요? 빨리 자리를 잡아서 덕희랑 살고 싶었거든요. 덕희와 가정을 꾸릴 수 있다면 젊은 시절 알량한 꿈 정도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한 덕희는 회사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각자 사회생활을 성실히 해가며 결혼을 약속했지요. 그리고 얼마 뒤 양가 부모님에게 결혼 허락을 받은 우리는 드디어 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당시의 벅찬 마음이 생생하네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덕희의 모습이 마치 천사처럼 보였죠. 장인어른에게 덕희를 넘겨받으며 팔짱을 끼는데 가슴이 얼마나 뛰던지요. 덕희의 대학교 은사님의 줄의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저 천사 같은 아내를 고생시키지 말고 잘 살아야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을 했습니다. 작은 집에서 첫 살림을 차렸고 우리는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요. 몰랐던 것들을 차츰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세상 천사처럼 생긴 아내가 잠을 잘 땐 제법 코를 곤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요리가 서툰 아내는 된장찌개를 끓일 때 간장을 푼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나무를 한참이나 쳐다볼 만큼 소녀 같은 여자였고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땐 코가 다 헐어버릴 만큼 가슴 아파했던 착한 여자였지요. 없는 살림에도 제 생일이 되면 제가 좋아하는 팝가수의 레코드판을 구해와서 제게 안겨주던 여자였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그렇게 참 행복했습니다. 각자 퇴근하는 길에 똑같은 붕어빵 장수에게 똑같은 붕어빵을 사서는 동시에 내민 적도 있었고요. 넉넉하게 살지는 못해도 차곡차곡 월급이 쌓여가는 통장을 보며 똑같은 미래를 꿈꾸었지. 그리고 덕희는 제게 엄청난 선물을 안겼습니다.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을 낳아준 거죠. 그 꼬물거리는 천사를 처음 보았을 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네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제게 이토록 예쁜 아이를 선물해준 덕희에게 참 고마웠습니다. 아내와 딸, 제 전부와 다름없는 두 사람을 목숨 걸고 지킬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생기고 난 후 더더욱 열심히 일을 했어요. 사랑스러운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의 입에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네요. 몸은 고되고 피곤했지만 힘들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딸은 건강하게 잘 컸고 아내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깊었습니다. 전 인쇄소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차츰 직급이 올랐고요. 출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야 했던 아내에겐
그전 회사에서 러브콜이 왔어요. 아내가 바깥에서 돈을 번다는 것이 좀 안쓰러웠지만 사회생활을 했던 아내가 애를 키우고 살림만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요. 아이는 근처에 사는 장모님 댁에 맡기고 우리 두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날이 갈수록 단단해져 갔고 남부럽지 않을 만큼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갔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불행이 닥친 건 딸아이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하기 시작할 때쯤이었어요. 나 서울에 한번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서울. 서울은 왜? 대학 친구가 이번에 결혼하는데 꼭 와달라고 부탁을 하네. 안 본 지도 좀 됐고 가서 축하도 해줄 겸 보고 오려고. 아, 그래, 잘 됐네. 오랜만에 친구 얼굴도 보고 수다도 떨고 마음 편히 갔다 온나? 애는 내가 단디 볼 테니까 걱정 말고. 그래, 희정이 안 울리고 잘 볼 수 있겠어? 아유, 그럼 걱정하지 말래도 덕희야니는 집 걱정 한 개도 하지 말고 친구 만나서 스트레스나 팍팍 풀고 와라. 믿어도 되나? 암만 믿어도 되지. 못 믿어온 눈으로 배시시 웃는 덕희를 가지 못하게 막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꿈에도 몰랐죠. 그 얼굴이 덕희의 마지막 모습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내는 이틀 일정으로 서울로 떠났어요. 첫날은 잘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돌아오기로 한둘째 날부터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휴대폰이 흔하지만 당시엔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거는 일도 만만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때가 되면 잘 돌아오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았죠. 하지만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아내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슬슬 걱정이 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죠. 날이 밝았는데도 덕희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서랍장을 뒤져 아내의 서울 친구라는 사람의 연락처를 겨우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 집에 전화를 걸어 아내의 행방을 물었는데 전혀 뜻밖의 답이 돌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덕희요? 덕희가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어요. 이상하네요. 분명 대구로 내려간다고 버스 터미널로 갔는데. 정말입니까? 분명 버스 터미널로 간 게 확실해요? 네, 확실히 그랬어요. 제가 택시까지 타는 거 봤는데.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어요. 터미널에 갔다는 아내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것이었죠.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교통사고니 인신매매니 정말 안 좋은 생각이 마구 들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룻밤을 더 기다리고 나서야 전 경찰에 실종 신고를 냈습니다. 경찰에서는 신고 접수가 되었다는 말과 함께 단순 가출일지도 모르니 좀 더 기다려보자고 하더군요. 제가 아무리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경찰들은 딱히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더 보냈어요. 덕희는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요. 불안한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군요.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아무 말 없이 사라질 리가 없으니까요. 단순 가출일지도 모른다는 말에 잠시 의심도 해봤지만 만약 가출이었다면 짐을 단출하게 꾸려가진 않았겠죠. 집에 통장도 폐물도 모두 남겨뒀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덕희가 가출을 한 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니, 꼭 그런 게 아니라도 우리 둘 사이엔 아내가 가출할 만한 갈등이 없었으니까요.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 아내에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소중한 딸이 있었으니까요.
누구보다 딸을 생각했던 아내는 저희를 두고 가출이라든지 도망을 갈 일이 없었어요. 속절없이 시간은 흘렀고 저는 더 이상 가만히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사진 한 장을 들고 서울로 올라갔죠. 아이는 장모님께 맡기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막무가내로 올라갔었죠. 그리고 가서 아내가 친구 집을 나와서 갔다는 버스 터미널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덕희야, 덕희야 도대체 어디 있노? 내하고 우리 딸은 어떻게 살라고 제발 돌아와 달란 말이다. 네 딸이 니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아내의 사진을 보여주며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버스표를 끊어주는 매표원도, 거리를 바삐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노포에서 장사를 하는 장사꾼에게도 말이죠. 하지만 아무도 아내를 봤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정말 막막했어요. 애타게 아내를 찾는 제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서를 찾아가 봐도 마땅한 방법을 제시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요즘엔 흔하디 흔한 그 CCTV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직접 뛰어다니는 방법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인근 병원을 다 뒤져봤는데도 최덕희라는 환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전 아무 성과 없이 대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아내가 돌아오지 않은 지 열흘이 넘어갔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아내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더라고요. 이 소식을 들은 지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을 퍼뜨리기 시작하더군요. 어떻게? 흉악범한테 납치된 거 아니야? 요즘 세상에 누가 마음먹고 잡아가고 모를 세상이잖아. 아이고, 혹시 바람나서 도망간 거 아니야? 재수씨 누가 봐도 미인이잖아. 분명 다른 남자하고 눈 맞아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살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찾지 말고 네 인생 살아. 이거사, 덕희 집안 아버지가 노름에서 큰 빚이 있다고 소문 돌던데 혹시 그것 때문 아니야? 아버지가 제 딸을 팔아넘긴 거 아니냐고. 아유, 무서워라 무서워. 이렇게 유언비어를 터뜨리며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네가 봤나? 네가 우리 집사람 바람 난 거 봤냐고? 내 아내는 그럴 사람도 아니고 지 자식 버리고 도망갈 여자도 아니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그렇게 말한 놈의 면상을 때려 경찰서에 가서 유치장에 있기도 했었죠. 참,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물도, 일도 아무것도 먹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전 매일 울다 지쳐 쓰러져 잠들기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 어린 희정이도 엄마의 부재를 느끼고 있는지 빽빽 울기 일쑤였고요. 그렇게 한 달이 다 되어가자 제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제가 직접 찾지 않으면 누구도 나서서 아내를 찾아주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 아이를 장모님에게 다시 맡겨두고 모아둔 돈을 찾았어요. 그리고 아내의 사진을 들고 인쇄소로 갔지요. 아내를 찾는다는 전단지를 한가득 인쇄해서 커다란 가방에 우겨놓고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낡은 여관방 하나를 잡아놓고 전단지에다가 여관방 전화번호를 써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버스 터미널에서 전단지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은 정말 필사적이었습니다. 사라진 아내의 행방을 알 수만 있다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해 새벽 일찍부터 밤늦도록 전단지를 돌리고 붙였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져도 비바람이 불어도 빠짐없이 터미널을 돌았어요. 그렇게 2달을 꼬박 미친 듯이 살았고요.
하지만 제가 기다리는 소식은 어디에서도 들려오지 않더군요. 경찰서에서도 이래저래 조사를 해봤지만 실종자 단서가 전무하다면서 고개를 내줬더군요. 가끔 전화를 해온 사람들은 다 사기꾼 천지였습니다. 아내의 있는 위치를 알려줄 테니 먼저 돈부터 보내라는 인간들도 있더이다. 지금 당신 아내 동대문 방직공장 근처에서 본 것 같은데 돈 입금하면 바로 위치 알려주겠소. 그런 전화를 받고 돈을 입금해주면 돈만 받고 자취를 감춰버리더군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벌일 수가 있는지 저희 애타는 마음을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정말 죽이고 싶었습니다. 저는 날이 갈수록 절망했습니다. 대체 왜 단란했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이제는 제발 생사만이라도 알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덕희는 추위를 많이 타서 이 추운 날 길거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피부가 약해 찬바람을 조금만 맞아도 손이 트는 연약한 여자인데 대체 아내는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요? 밥은 챙겨 먹고 있는 걸까요? 험컴한 여관 골방에서 제 가슴을 얼마나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 통곡을 했었죠. 그래도 덕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지쳐가더군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몸뚱아리 아내를 찾는 동안에 제 몸무게는 15kg가 빠져 있었습니다. 허리띠가 맞지 않을 만큼 제 몸 상태는 최악으로 변해 있었어요. 제게는 힘도 정신 상태도 바닥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들고 온 돈도 전단지도 모두 떨어진 상태였고요. 이젠 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장모님 댁으로 가서 맡겨놓은 딸 아이를 2달 만에 만났습니다. 그 사이 부쩍 컸더군요. 까칠해진 아빠 얼굴을 대번에 알아본 희정이는 제게 와락 안겼습니다. 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생떼 같은 자식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아내는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덕희를 기다리는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처가 식구들도 목을 빼고 덕희 소식을 기다렸지요. 김서방 덕희는 못 찾았는가? 아무 소식도 없어. 얘 장모님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사람은 몇 번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전부 덕희가 아니더라고요. 아이고 아유 도대체 얘가 어디 있는 거야?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덕희야 설마 무슨 큰일을 당한 건 아니겠지. 장모님 우리 기다려봐요. 엄마 그렇게 나약한 사람 아닙니다. 장모님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두 분 모두 사라진 덕희를 체념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아마도 덕희가 어떤 납치를 당해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덕희는 저와 희영이를 내버려두고 죽을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거든요. 분명 무슨 사정이 있어서 연락을 하지 못하는 거라고, 그래서 자신을 찾아주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그날 밤 오래도록 비어있던 집에 돌아갔는데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소화기를 잡았습니다. 여보세요. 덕희가 안녕하세요. 저 덕희 친구 되는 사람인데요. 예, 덕희 친구분이시라고요. 뜻밖의 전화는 덕희의 중학교 동창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일부러 전화를 준 건 덕희의 모습을 본 것 같다고 말을 해주기 위해서였어요. 그게 정말입니까? 어디서 보셨는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일이 있어서 원주에 갔는데요. 원주 시내 근처에서 덕희를 봤어요. 네, 틀림없이 덕희였어요. 원주라고요. 그 친구가 본 덕희의 모습은 무척 이상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었다고 했어요.
남자들 사이에서 위태롭게 있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덕희의 실종 소식을 듣고 제게 연락을 한 거라고 말을 해주었죠.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 덕희는 연고도 없는 강원도 원주까지 갔을까요? 그리고 남자들이라뇨, 도대체 서울에서 실종된 사람이 왜 남자들하고 그곳에 있었을까요? 점점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것저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곧장 원주로 목적지를 바꿨고 친구가 덕희를 봤다는 원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도착을 하자마자 전단지를 들고 뛰며 덕희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어요. 친구가 정말 보았다고 했으니 누군가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경찰서를 찾아가 도움도 청했고 원주터미널 근처에 있는 상점들을 일일이 돌며 아내의 자취를 찾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번에는 반드시 덕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신발 깔창이 다해지도록 뛰어다니며 원주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2주 정도 생활을 하다 보니 희망이 점점 사라지더군요. 아무리 애타게 찾아도 덕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간혹 덕희를 본 것 같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지만 기억이 모호하고 터미널 근처에서 봤다는 말뿐이었어요. 경찰서에서도 특별히 뾰족한 수가 없다는 말뿐이었고요. 그렇게 전 그 뒤로도 원주에서 대구로, 대구에서 다시 서울로, 서울에서 다시 원주로 그렇게 방랑자 같은 생활을 3년 넘게 했지요. 하지만 덕희의 흔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돌아오지 않는 아내만 찾아 헤맬 수는 없었습니다. 제겐 책임져야 할 딸이 있었으니까요. 남은 전단지를 모두 버리고 대구로 돌아올 때가 제일 슬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덕희를 찾는 일을 포기한 순간이 바로 덕희가 진짜 죽는 순간 같았거든요. 여보, 미안하다. 내 더 이상은 힘들어서 못하겠다. 내를 욕해도 좋고 내를 미워해도 좋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나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미안하데이, 진짜로 미안하데이. 얼마나 가슴을 부여잡고 울었는지 모르겠네요. 남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욕을 하든 이상하게 쳐다보든 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 흘린 눈물이 제게는 마지막이라고 다짐을 했거든요. 한 해를 잃었지만 제 딸을 위해 살아야만 했습니다. 제게 눈물을 흘릴 만큼 여유는 없었어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내를 찾아다니느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한 우리 딸, 이제는 우리 딸을 위해 아내를 잊어야 했어요. 제가 잊지 않으면 가장 힘들어하는 건 제 딸일 테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이 악물고 살았습니다. 아내 생각이 시도 때도 없이 떠올랐지만 어금니 꽉 깨물고 아이를 키웠죠. 직장도 다시 다녔고 엄마 없는 딸을 부족함 없이 키우기 위해 정말 열심히도 살았네요.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아내를 가슴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딸을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더이다. 그렇게 40년 후 희영이는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고 전 손자도 보았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린 지 40년이 다 되고 말았지요. 딸아이는 가끔 아빠를 버리고 간 엄마 생각 좀 그만하라며 잔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어디 그럴 수가 있나요? 제가 태어나서 사랑한 유일한 여자인거려. 제 기억 속엔 발그레한 볼을 가진 덕희의 모습이 선명한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따사로운 봄볕을 맞으며 TV를 보고 있었죠. 마침 불쌍한 사람을 돕는 후원 프로그램이 화면에 비추더군요.
아무 생각 없이 TV를 보고 있었는데 저는 화면 속에서 어떤 한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그토록 찾던 얼굴이 스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대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새카맣던 머리가 눈이 내려앉은 것처럼 하얘졌지만 곱디고 왔던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저는 한 번에 알 수 있었지. 네, 맞습니다. 제 안에 덕희가 틀림없었어요. 꼬부랑 할머니가 다 되었지만 발그레한 볼은 여전했거든요. TV 화면에 초점이 없는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는 모습. 40년이 흘렀어도 인생의 제 유일한 아내였던 덕희가 맞았어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전화통을 붙잡고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TV 속 그곳이 어딘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해서 니네 엄마 찾았다고 빨리 와달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심장이 벌컹벌컹거리고 심장 박동수가 미친 듯이 뛰는 기분 다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그렇게 곧바로 딸 내외가 저를 데리고 이동한 곳은 충청도 끝자락에 있는 어느 시골의 양로원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양로원 관계자들을 만났고 제 아내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선생님 최덕혜, 제가 최덕희라는 사람의 남편입니다. 제가 어제 TV 보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 좀 만나게 해주세요. 네, 잠시만요. 그런데 최덕희라는 분 맞나요? 저희 시설에는 최덕희라는 분이 없는데요. 아유, 무슨 소립니까? 제가 어제 분명 TV에서 봤는데요. 그래요, 이상하네. 그럼 저와 같이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분명 맞으시다면 어딘가에는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와 제 딸 내외는 양로원 시설을 전부 꼼꼼히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백발의 노인. 지금 그 모습을 생각하니 또다시 눈물이 앞서네요. 그 뒷모습을 봐도 저는 그 노인이 제 아내라는 걸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여보, 덕희야, 아내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보, 나왔어. 나왔다고. 당신 남편 그리고 당신 딸 우리 못 알아보겠어? 그 순간 시설 관계자가 나서서 말을 해주더이다. 할머니 오셨을 때 어떤 아주머니가 데리고 와서 김이자라고 부르시던데요. 그래서 저희도 김이자 할머니로 부르고 있어요. 네, 뭐라고요? 기억을 못한다니요? 네, 저희 시설에 온 지 정말 오래되셨는데 전혀 기억을 못하시더라고요. 들어보니 어디 길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하다가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분이 안쓰러워서 한동안 후원해 주셨다가 힘들어지자 이 시설로 보내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 그동안 아내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긴 세월을 노숙을 하며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생활을 하다 한 귀인을 만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였어요. 저는 그런 아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눈을 껌뻑거리기만 할 뿐 저를 알아보지 못하더군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무슨 충격 때문인지 자신에 관해서 모두 잊고 만 것이었죠. 그토록 찾아 헤맨 아내를 40년 만에 이렇게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 낯설어하는 아내를 향해 말했습니다. 덕희야, 제 목소리에 아내가 저와 눈을 맞추더군요. 덕희야, 나야. 이제 집에 가야지. 누구세요? 아저씨. 전 저도 못 알아보는 아내를 데리고 곧장 집으로 왔습니다. 다른 집으로 오는 내내 기억 속에 전혀 없는 제 엄마를 보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토록 미워했던 엄마를 이렇게 40년이 흘러서야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본 탓인지 연신 말 없이
뒷좌석에서 아내를 안아주며 부둥켜 울고 있더이다. 드디어 모녀가 40년 만에 상봉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아내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어요. 덕희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병원도 다니고 옛 추억이 깃든 물건들도 보여주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손수 짜주었던 짤막한 스웨터도 보여주었고 덕희는 그 스웨터를 보며 흐뭇하게 웃더군요. 저와 함께 연애했던 흑백 사진들, 저와 연애했던 추억들, 우리 딸을 처음으로 안아들었던 행복한 순간들, 그리고 아내를 낳아준 고인이 되신 장모님, 장인어른에 대한 기억들. 저는 그렇게 병원에서 수면 치료도 받으면서 아내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제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아저씨 배고파 밥 줘. 아내가 배가 고프다고 하면 저는 새벽에 깨서라도 밥을 차려주었고, 아저씨 정말 복 받을 거야.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저를 칭찬해 줄 때는 어찌나 눈물이 흐르던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제 마음을 모르실 겁니다. 그렇게 제가 노력한 덕분일까요? 하늘에서 제 기도에 응답이라도 해주신 걸까요? 아내가 집으로 돌아온 지 딱 2년 만에 서서히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여느 때처럼 아내의 밥을 차려주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아내가 나지막히 저를 부르는 겁니다. 희정 아빠,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TV 소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 여보, 아내는 또렷이 저를 부르는 게 맞았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내를 다시 제게로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보,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내 아내로 다시 돌아와줘서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얼마나 부둥켜 안고 울었는지 몰라요? 아내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곧장 아내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조금씩 기억이 돌아온 걸로 보인다고 했어요. 기적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억이 돌아오는 게 힘든데 이게 아마 남편분의 정성과 노력이 아니었다면 꿈도 못 꿀 상황이었어요. 정말 축하합니다. 앞으로 심리치료 꾸준히 하고 지금처럼만 남편분이 해준다면 모든 기억이 돌아올지 몰라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의사는 그렇게 제게 말해주며 제게 희망을 선사해 주었어요. 그리고 의사 말처럼 아내는 과거 일들을 정확히 기억해내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우리 갔던 음악 다방 기억나요? 지금 거기는 없어졌겠지. 그때 당신 철없을 때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네요. 우리 희정이가 이렇게 컸다니 이 엄마가 돌봐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엄마, 저 여기 있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살아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려요. 모녀는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40년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어요. 아내는 그 이유를 묻자 갑자기 머리를 잡으며 경련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아내가 제게 말하고 싶을 때 그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아내가 직접 얘기를 해주더군요. 아내의 얘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 친구 집에 갔다던 아내는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거였어요. 서울에 올라간 순간 버스 터미널에서 납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내 친구는 서울에 올라와 남자를 잘못 만나 사채빚이 많았다고 했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하자 아내를 서울로 불러보증을 서게 하려는 목적으로 아내를 불러들인 거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완강히 거부한 아내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소리를 질렀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였습니다.
남자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더 심한 짓들도 당한 걸로 보였어요. 한마디로 즐거운 마음으로 친구를 만나러 간 아내는 친구한테 배신을 당한 채 납치가 된 거였습니다. 아내가 서울에서 버스 터미널로 향했다던 그 친구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그 이후 아내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술집에 팔려나가기 시작했고 남자들에게 감금 생활을 해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도망을 몇 번이나 쳐봤지만 계속 붙잡히기를 반복. 결국 그 과정에서 심한 구타와 폭력으로 인해 아내는 머리를 크게 다쳐 기억을 잃게 된 거였어요. 그러다 아내가 기억이 돌아오지 않고 쓸모가 없어지자 그들은 아내를 쓰레기처럼 버려버리게 된 거였죠. 그렇게 아내는 오랫동안 본인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노숙 생활을 전전하며 힘든 생활을 했고 한겨울의 추위에 떨고 있는 아내를 발견한 어떤 아주머니가 한동안은 돌봐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아주머니가 암에 걸리면서 아내를 보살피기 힘들어지자 그 아주머니는 아내를 시설로 보낸 걸로 보였어요. 나중에 시설에 문의해 그 아주머니의 연락처를 받고 연락을 해봤지만 아주머니는 이미 고인이 되신 상태시더군요. 왜 하늘은 이런 좋은 분들을 일찍 데려가시는 건지요. 아내는 그렇게 말을 하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내는 제게 이것보다 더 심하게 당한 말들을 해주었지만 저도 더 이상은 가슴이 아픈지라 더 이상은 적지 않겠습니다. 그저 이렇게 살아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아내는 다시 기억이 돌아와서 그런지 요즘 악몽을 꾸곤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주름진 손으로 아내를 꼭 안아주고 있고요. 아내를 이용해 먹은 그 못된 친구년을 찾아서 콩밥을 먹이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미 10년 전에 죽고 없더이다. 아내를 농락한 그 남자들은 어디에서 찾아보기도 힘들고 세월이 지나 흔적도 찾을 수가 없더군요. 아내의 복수를 해주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한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저 아내가 최대한 안정을 찾을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고 있네요. 아내를 잊지 못해 40년을 재혼을 하지 않고 기다렸는데 이렇게라도 만나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른답니다. 현재 아내는 딸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40년 동안의 긴 공백을 채우려는 듯 다른 시간 날 때마다 찾아와 아내의 말벗이 되어주고 사랑을 듬뿍 준답니다. 그런 모녀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얼마 전에 설레는 제 손주에게 용돈도 직접 주었습니다. 이제 제가 소망하는 건 아내가 어둠 속에서 벗어나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고 행복을 다시 찾아주는 일이 아닌가 싶네요. 아내는 지금 제 옆에서 새근새근 코를 골고 자고 있네요. 고단했던 과거를 다 잊고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저와 아내의 운명 같은 만남 어떠셨나요? 사람은 간절히 원하면 언젠가는 꼭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한다면 기적 같은 희망을 볼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부디 잘 이겨내셨으면 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